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2월 13일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번 학기인가요? 이번 학기로 해야 되나? 이제 3월 학기에서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이제 범죄사회학을 강의하게 됐는데, 2주가 늦춰졌어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 코로나19라고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2주 정도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6일 날 개강이에요. 사실 제가 서울 디지털 대학을 그만두고 벌써 1년 넘었죠. 2018년도 재작년에 그만뒀으니까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뭐 대학 강의는 뭐 십몇 년, 이거 20년 가량 해온 거기 때문에 뭐 한 1년 반 쉬었다고 해서 뭐 딱히 뭐 그래도 범죄사회학을 강의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개설된 경우가 드문 몇 개 없으니까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지만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몇 달 안 됐습니다. 초등학생, 제 기억으로는 5학년, 6학년쯤 되는 아이라고 기억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이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러니까 아마도 보통 초등학생 한 5, 6학년, 6학년, 5학년으로 기억하면 돼,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 의정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보호처분 받게 될 수가 없어요.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요. 보호처분밖에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살인이기 때문에 1호 가정위탁, 그리고 2, 3 수강명령 또는 뭐 봉사활동, 4, 5 보호관찰,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그냥 집을 돌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아이한테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심리 상태로 봐서도, 그리고 주변 여건을 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아이를 소년원, 그럼 이제 8, 9, 10호입니다. 소년원에 보낸다는 것은 그 나이 아이가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없을 것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의정부 지부에서는 시설 위탁, 그러니까 시설 위탁은 6호나 7호 처분입니다. 6호는 이게 말하자면 이 복지하고 소년 보호시설. 제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뭐 영등포 살레지오에서 성범죄가 있었다. 그런 데입니다. 전국에 10개 정도 있고 전체 인원이 한 1000에서 1200명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민간 시설입니다. 그리고 7호는 병원 요양소 소년 의료 보호 시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히 법원에서 6호인지 7호인지에 대해서는 이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 아이를 말 그대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그와 비슷한 그 상당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살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치료 처분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치료를 하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13살짜리를 심리치료라든가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특히 소년 그 의료 보호시설이 이게 가능한 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의료진도 그렇고 시설 자체도 이 경우는 거의 프로그램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치료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육호는 의미가 있느냐? 살레지오에서 보듯이 지도교사 좀 있고 종교인들이 하는 데예요. 그냥 수용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냥 규율을 하고 뭐 그래. 규율이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계급을 매겨서 뭐 지들끼리 이제 서열을 세우는 거죠. 다른 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이것이 처벌인가요? 아니면 보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보호 처분인데, 이걸 어떻게 왜 6호나 7호로 했는지가 참 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아이를 정확히 심리적으로 검사를 해봤는지,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나이의 아이가 살인을 한 경우는 아마 처음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한 건 있었어도 그건 꽤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죠. 있어봤자 보통 남자아이가 뭐 한 대충 한 15살, 16살짜리 뭐 보통 큰 애가 살인의 공범 이런 거는 뭐 가끔 보고 보통 17, 18 뭐 고등학생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 소년교도소라든가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보시는데 이 경우 참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이 소위 말하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강력 사건들이 이제 종종 나타날 건데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사법부 특히 이게 사법의 영역인지 아니면 복지 영역인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살레지오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살레지오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법무부? 자기들은 관리하면 없다고 하고 복지부? 자기들은 돈만 주지 관리는 없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성도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럼 이 아이도 역시 판사가 고심을 해서 넣겠지만은 결국은 가서 그냥 거기 수용 몇 달, 6개월 수용돼 있다가 그냥 보호 처분 풀리고 그 아이 부모가 어디로 데리고 가서 이사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아이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것. 그건 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한 죽은 아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아이는 어디 가서 그 죽은 아이 그 억울함을 그걸 보상받기는 이 가해자가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 그 처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근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거의 이런 아이들은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시설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그냥 방치죠, 방치. 6호 처분에서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방치되는 것처럼 물론 요즘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방치되고 다시 또 범죄의 길로 가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나라의 법무부라든가 이런 교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폭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 얘기가 나오면은 기껏 한다는 얘기가 초코소년 뭐 나이를 내리자는 그 웃긴 개소리나 떠들고 다니는 거죠. 정치인들이나든가 뭐 이런 뭐 고위 관료들이 별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여론의 뒷마무리 정도만 하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적인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고 관련된 시설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건 표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치료 처분 시설은 지금 하나보다 한 2개 정도. 즉 정신 심리적인 것을 담당하는 쪽 하나랑 신체적인 것을 담당하는 쪽 크게 2개로 나눠 갖고 그걸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건 공간을 분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육호 처분 시설은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무런 관리 주체도 없고 돈만 들이는데 대신 효과는 없는, 그 흔히 말하는 거대 정당, 그러니까 거대 종교 단체, 가톨릭이라든가 불교, 뭐 기독교 같은 데에서 자기들 사회사업 한다는 어떤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쪽으로 끝나는. 그래서 육호 처분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의 반관 반민 정도의 재단법인이라든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회법인체,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그 공익법인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거기서 심리상담을 하고 교정 치료를 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증이 지금 다가올 이 미래의 이 암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의 소년원도 대대적인 개보수, 인력의 개보수가 필요하겠죠. 제 경고를 무시하면은 반드시 큰 사단이 납니다.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사단이에요. 우리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고위 관료들이 제발 들어 쳐먹어야 될 텐데. 탈옥수 신창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해요. 20년간 독방, CCTV 감시는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저는 CCTV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인권위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요거는 독방에 1999년부터 독방에 수용돼서 CCTV 일상을 감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독방 수용 자체를 하는 이유는 신창원이 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재소자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독방 수용은 할 수 있죠. 그리고 관심 수용 대상자라든가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하는 건 분명히 맞다고 보지만은, CCTV를 말하자면 용변 보는 것까지 CCTV로 감시한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방에 수용을 하긴 하되 CCTV로 감시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시를 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위험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관리 감독해 좀 더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거겠죠. 신창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이 교도소의 교정 부분이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자유형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자유형, 그리고 이제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구치소 같은 경우가
실제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불구속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맞다. 물론 아주 강력 사건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범인 같으면 당연히 구속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하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자감시 장치를 이용한다든가 그것만 해도 교정에서의 어떤 재소자들의 그 숫자는 많이 줄일 수 있다. 또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소위 이른바 딱히 그 오랫동안 가둘 필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장발장법 같은 형태로서 그러니까 시설 외에서도 충분히 교정이 될 수 있는 것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랄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공동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당연히 가둬놔야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돈 많은 놈들은 거꾸로 풀어주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가둬두고 오랫동안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코로나19와 연결돼 갖고 이제 지구대 현장에서의 문제죠. 강남 폭행 사건 현장에서 중국 여성이 열이 났어요. 출동한 경찰들을 격리를 했어요. 사실 이 참 지금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새벽 3시에 강남 술집에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소방대원들이 중국인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고 그 옆에 있던 중국인 여성도 있었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 여성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텐진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동한 경찰들 4명 다 청담 치안센터에 격리했고 청담 치안센터는 이제 오늘 하루나 뭐 이제 못 쓰는 거죠. 소독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의 비상사태일 때 지구대 경찰들의 출동 매뉴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죠. 분명히 확립이 돼야 되고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기꾼에 대해 말씀드렸었잖아요. 사기꾼들은요 사회 시류적인 걸 잘 봅니다. 그래서 뭐가 먹힐까 연구를 하죠. 이제 이런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서대문구하고 마포, 서울의 서대문구와 마포구 식당에 전화를 겁니다. 나 여기 당신 식당에 왔다 갔다. 근데 난 확진자다. 그런데 돈을 내가 알리겠다. 예, 돈 다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런 국가적인 사태에 대해서 사기꾼들은 그런 거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협박을 통해 돈 뜯어내는 이런. 참 별의별 놈 사기꾼 놈들이 많습니다. 지금 속보가 떴는데 사법농단 관련된 이제 부장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조희연, 성창호 무슨 법원 행정처에서 소위 이 검찰 수사를 유출하고 이런 현직 부장판사들, 지금 부장판사들입니다. 다 무죄라고 합니다. 다 익히 우리가 이제 익히 다 예측한 바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식구를 못 쳐내죠. 우리나라의 법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자기 식구들을 못 쳐냅니다. 특히 현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판사들은 탄핵을 해야 돼요. 유죄를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하려고. 앞길이 캄캄하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결국은 사법의 영역으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새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죠. 관련된 판사들은, 현직에 있는 판사들은 탄핵을 해야죠. 답답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전북경찰청의 순찰차 쪽잠 징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퇴직을 앞둔 경찰관이 경찰관 SNS 사회경영 서비스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전북경찰청 지휘부에 전하는 어느 노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래서 썼는데, 이제 내년 6월이면 퇴직하니까 이 양반은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나 봅니다. 여러 어려움 얘기하고.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이라든지 구주먹구구식으로 업무 파악, 그러니까 업무 분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사조 2교대라고 해서 주야 비유,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렇게 주간 근무 한 번 하고 야간 근무 한 번 하고 비번, 휴무 그 다음에 다시 또 주야 비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걸 근무하는 사람의 신체적인 리듬, 피로도 이걸 시간대별로 정확히 작업 측정을 해서 어디가 더 정확하게 이걸 그렇게 근무 교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에 사람을 맞추는 거죠. 즉 업무의 형태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의 배치에 따라서 업무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후지고 전근대적인 거죠. 옛날엔 그랬다고 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청에 있는 수뇌부 놈들은 고위 경찰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뇌부 놈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 정치인들은 관심도 없으니까 올챙이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챙이가 아니라 그냥 뚝 낙하산에 떨어져 갖고 지휘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수사하는 부분들, 지구대 근무하는 것들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자리만 기급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기업체 일하는 게 대부분 다 그렇죠. 일하는 놈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누리는 놈 따로 있는 형태죠.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야간 근무의 특성 그리고 야간 근무의 피로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주야 비유가 아니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를 새벽 1시까지 하고 오늘 한 12시까지 하고 교대를 해서 교대한 대신에 12시부터 1시와 해서 한 4시간 정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시간이나 20몇 시간을 쉬고 이런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은 2시간 단위로 끊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자는 걸로 계속 진화가 되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의 어떤 생체 리듬의 변화라든가 이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의 그 건강에 미치는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방식으로 진짜 그 주먹구구식으로 참 답답한 거죠. 충분히 인력도 12만, 13만 정도 되고 지구대 지역경찰이 6만 넘어가고 그리고 경비경찰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쪽으로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이제 지역경찰, 자치경찰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겁니까? 물론 이제 수사경찰은 다르죠. 수사경찰은 또 업무 패턴이 다릅니다. 그럼 수사경찰은 수사경찰대로 업무 방식을 바꾸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경비경찰은 경비경찰을 바꾸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로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래도 잠을 자면 안 되지 않느냐. 소방관처럼 처우를 개선해야 이 정도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아니죠. 더 가야죠. 한 두 걸음 더 나가야죠.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겁니까? 오마이뉴스에 그 국정원 사찰 문건이 공개돼서 참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보경찰이라든가 정보기관의 문제를 아직까지도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 못하면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해결 못하면은 또 정권 바뀌고 그러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요. 권력자들한테는. 국정원 개혁한다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개혁을 하려고 하면 과거에 잘못된 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과거의 잘못 묻고 과거의 잘못은 묻고 그냥 새롭게 잘해볼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닦아내고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 한 썩은 건 어차피 썩은 걸 뿐입니다. 이거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 정보 파트, 그리고 경찰의 정보경찰, 그리고 검찰의 뭐 범죄정보기획관이든 뭐 범죄정보 파트든 어쨌든 거기 다 연결해 갖고 정보경찰의 문제, 정보기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무사도 연결돼 있을 수 있는 거고. 글쎄요, 이게 참 갈 길이 먼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없는 거죠. 글쎄요. 좀 더 새로운 정치의 주체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갑갑합니다. 자, 저도 이제 팟캐스트 녹음하러 가야 돼 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